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올렸잖아요. 예.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걸 막을 수 없는 지역사회 확산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거고, 곧 종식될 거다, 이런 표현은 굉장히 사실은 위험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게 좀 성급했던 것 같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민심은 거의 이반된 정도가 아니라 분노에 가깝죠. 지금 민주당이 그 자신할 만한 선거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저널TV 시사 끝장 시간입니다. 시사 이슈를 쉽고 빠르게 또 정확하게 해설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전국 때문에 아마 시청자분들 포함해서 국민들 걱정이 많은데, 아마 우리 시민들이 힘을 모은다면 잘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개인 위생 각별히 신경 써주셔서 우리 시사저널TV 애청자분들은 한 명도 이런 코로나의 피해를 좀 입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그리고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 모시고 현안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코로나 정국이 정치권 지금 뭐 본회의도 취소되고 국회 본청 의원회관도 폐쇄되고 이러다 보니까 단순히 코로나 정국이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를 넘어서서 과연 뭐 총선이 제대로 실시될 수 있을 것인가까지 여러 가지 맥락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일단은 두 분이 현장을 지금 다니고 있으니까, 이준석 최고위원은 그 노원병이죠? 예, 예. 노원병. 박원석 정책위 의장은 고향을. 네네. 두 분 현장에서 이렇게 느끼는 이 코로나에 대한 어떤 감수성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어떤지 먼저 이준석 최고위원부터 한번 좀. 원래 대부분의 어쨌든 그 선거를 앞둔 이슈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에 세월호 이슈도 한번 크게 불거졌었는데, 그때 선거 두 달 전에 이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으니까요. 네. 근데 그 사안에 있어서 어떤 논리적인 전개보다는 결국엔 선거에 영향을 주는 것은 그 시점에 민심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밴드웨건이라 그러죠. 조금 더 그 효과가 가속화되는 방면으로 가게 돼 있는데, 당장 이 코로나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동네에 보면은 선거운동이라는 게 뭡니까? 보면 보통 낮 시간에는 동네에 있는 분들한테밖에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예, 예. 그분들은 자영업자이신 경우나 은퇴자이신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분들 입장에서는 뭐 안 그래도 지금 장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객이 떨어지는 거 보고 있으니까 민심은 거의 이반된 정도가 아니라 분노에 가깝죠 지금. 예, 그래서 이거 아마 수도권은 특히 그 민주당이 그 자신할 만한 선거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박원석 의장은 어떻게 그 여론이 뭐 많이 안 좋죠. 싸늘한 게 사실이고, 특히 이제 이건 뭐 여야를 떠나서 선거 자체에 대한 그 국민들의 관심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차갑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중까지는 그 지역에 이제 자영업자들이 지역에 늘 상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도어 투 도어로 상가 방문을 했어요. 근데 주말에 급격하게 확산됐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서 뭐 도저히 주말에는 선거운동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주말을 기해서 공공다중이용시설, 뭐 배드민턴장, 조기축구 다 셧다운 지금 된 상황이어서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뭐 그냥 거리에 이거 이제 간판 들고 서 있는 거. 예.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 차량 통행 많은 데서, 그 지하철역도 사실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철역은 이제 지하철역 구내로 들어가면 약간 폐쇄적인 느낌이 벌써 오는데, 거기 선거운동하는 거에 대해서 그다지 곱지 않은 시선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고, 뭐 선거 출마한 사람들이 선거운동에 겪는 애로는 지금 둘째치고 그건 나중 문제고, 대구 경북 지역 중심으로 지금 이게 확진자가 갈수록 늘어가고 좀처럼 진정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이제 이게 온 국민이 패닉 상태에 온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유한국당 심재철, 전희경, 뭐 또 누굽니까, 곽상도, 송원석 이런 분들이 그 교총 행사 있어가지고 그 어제 이제 격리하고 뭐 검진 받았잖아요. 다행히도 오늘 음성 판정이 나왔는데, 어제 제가 송원석 의원을 아침에 만났어요. 공직선거 후보 토론을 같이 정책 토론을 같이 나가가지고 오랜만에 만나서, 그분이 기재부 예산실장 출신이었고 제가 19대 국회 기재위에 있어가지고 알거든요. 좀 악수도 하고 막 반갑게 얘기도 했는데 그분도 몰랐던 거야. 끝나고 나서 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방송국이 초토화됐죠. 그래서 병원 가고 방송국 초토화되고 저도 초토화되고, 저도 어제부터 오늘 오전에 그
음성 판정 받기 전까지 네. 집에만 있었어요. 아. 선거 캠프도 안 가고 예. 누구도 접촉 안 하고 예. 이럴 정도로 지금 뭐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게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게 이게 뭐 총선 이런 것보다도 일단 안전에 대한 어떤 그런 염려, 걱정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당연한 선거운동을 조금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 아니에요? 저는 근데 지금 시점에 결국 정부가 이 조기에 이제 종식 선언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가 그 네. 역풍을 강하게 맞고 있다. 네. 결국 그 전염병이라는 건요, 그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치사율 그리고 하나는 이제 전파력이거든요. 근데 이게 반비례 관계에 있어요. 네. 치사율이 높으면은 전파력이 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으니까 숙주가 되기 네,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치사율이 낮으면 대신 전파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 치사율이 높고 전파력이 약했던 것이 메르스고요. 치사율이 굉장히 적지만은 그래도 전파력이 엄청 강했던 게 이제 과거 신종플루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점에서 정부가 사실 지난 정부의 메르스 대처와 대비를 좀 하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번에 굉장히 이게 그 치명적인 질환으로 굉장히 소개를 많이 했어요. 네. 국민들에게 초기에 각인이 이렇게 돼 있었고 네. 정부가 처음에 이제 하던 홍보 방식을 보면요. 굉장히 치명적인 메르스에 비견되는 질환이지만은 우리는 그에 비해 상대적 대처를 잘하고 있다라고 이제 틀을 짰던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사실 역학적으로 이제 봤더니 치명성은 메르스보다 좀 떨어지고 많이 떨어지죠. 전파력은 중간 정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사실 정부가 초기에 메시지를 잘 설정했으면은 지금과 같은 혼란은 생기지 않았을 텐데 지금은 국민들에게 어떻게 각인돼 있냐면은 굉장히 치명적인 질환이 메르스 때보다 확진자가 벌써 10배 가까이 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가 굉장히 대처를 잘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스스로 만든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혼선 조기에 정리 안 하면요. 왜냐하면 신종플루 때 보면 확진자가 거의 70만 명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요. 그냥 단순 그냥 평균 치료만 봐도 몇만 단위까지는 갈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 학계의 예측이거든요. 네. 아니 그렇다면은 메르스 대비해 가지고 절대량이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을 정정을 빨리 하고 솔직하게 다가서지 않으면은 총선 때까지 사회 혼란이 굉장히 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박 의원님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위기 정보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올렸잖아요. 예. 그 심각으로 올렸다는 것의 의미는 출입국 관리나 어쨌든 바이러스 유입이나 역학 추적을 통한 확진자 격리나 이 단계를 넘어서서 환자 관리와 치료에 집중하는 단계로 간다는 의미예요. 이게 의학적으로 얘기하면은. 그거는 이제 그 역학 추적이나 격리를 통해서 이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걸 막을 수 없는 지역사회 확산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거고 이제 그 단계에 맞는 대응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다행인 점은, 불행 중 다행인 점은 이게 특정 지역 그리고 특정 그룹에 아직은 국한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구 신천지교회 또 뭐 청도의 그 대남병원 여기서 이제 쭉 이게 지역사회 전파가 확산됐고 대구 경북 지역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펜스를 쳐서 그 이상으로 이렇게 대구처럼 혹은 경북처럼 확 전파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차단 가능성이 남아 있는데 전문가들이 골든 타임이 뭐 3일이다, 뭐 일주일이다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도 지금 사실상 그 단계로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대응 단계를. 그래서 대구 경북은 환자 관리와 치료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지역사회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또 국민들이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면서 더 안 퍼지도록 하는 이런 단계에 간 건데 그 지적에는 저도 공감을 해요. 이게 전문가들 의견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뭐 소상공인들하고 회의하면서 안심시키려는 국민들을 그런 의도가 있었겠지만 곧 종식될 거다 이런 표현은 굉장히 사실은 그 위험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특성상 일정한 잠복기를 거쳐서 이게 지역사회 전파 단계로 가는 거고 전문가들이 이미 그걸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한 5일 동안 확진자가 안 나오니까 그런 얘기를 했던 게 좀 성급했던 것 같고 섣부른 점이 있죠. 그리고 지금 자꾸 이제 중국 샷다운이 지금 이제 이슈가 되고 논란이 되는데 저는 지금은 별로 실효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감염 경로를 보면 중국에서 입국한 이미? 중국 관광객을 통해서 감염된 경로보다 중국 갔다 온 내국인 혹은 지역사회 전파 이게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 셧다운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경제 교류도 중단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대중국 교육 규모가 25%나 되는데 우리 기업들 어떻게 할 겁니까? 가뜩이나 어려운데.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정치적으로 프레이밍을 하는 데는 뭐 야당에서 그래서 특히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계속 그 지적을 하는 의원들이 있는데 실효성은 별로 없다. 걔도 일국스럽게 수 있다. 저희 시사저널에서도 이제 의학 담당 기자가 있어서 취재를 해보니까 한 10명 전문 의사들한테 물어보니까 앞으로 6개월은 간다는 겁니다. 기본. 완전 종식되려면 1년 봐야 된다. 이렇게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은 상당히 좀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4월 15일 날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일부긴 하지만 지금 국회에서도 그러면 총선 연기까지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두 분 이게 궁금합니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이제 총선 연기해야 된다는 이 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이제 나온 대로 이제 이게 뭐 백신이 나오거나 네. 아니면 뭐 치료제가 나오거나 이런 단계가 아닌 이상 사실 자연적으로 감소되는 지점까지 가려면은 몇 개월이 걸릴 것이다라 보는 그 전문적 소견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총선의 시점 뭐 한 열흘 늦추는 거, 뭐 한 20일 늦추는 거는 뭐 국민적 합의가 가능하겠지만은 5개월 늦춘다 이런 건 합의가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엔 그래서 결국 이 연기라는 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어려울 이렇게 것이다. 보는 것이고 어느 쪽이든 먼저 주장하는 쪽이 뭐 굉장히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상황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쟤네가 유리해서 그러는 거냐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섣불리 말을 꺼내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합의가 안 되죠. 합의가 안 이게 된다? 합의해서 처리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고 네. 대통령 권한인데 근데 정치적 합의가 돼야 뭐 대통령이 추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지금 뭐 유불리를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말 꺼내는 순간에 자기들이 불리하니까 선거 연기하려고 한다. 이 얘기가 바로 나오게 돼 있고 그건 또 여론에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네. 선거 연기론이 뭐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는 건 사실입니다만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거다. 6.25 때도 선거했대요. 부산에서. 그렇죠. 부산 비난 시절에도 뭐 선거했으니까. 어쨌든 이 코로나 전국이 총선을 강타했습니다. 이것이 총선 전반에 걸쳐서 이 코로나에 대한 대응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리고 사망자가 앞으로 또 몇 명이 나오느냐 확진자가 얼마 나오느냐 아마 이런 부분이 총선 성패를 상당 부분 가를 것으로 보이는데 현 단계 한계가 있긴 하지만 이 코로나 전국 이 코로나의 발생 이런 부분이 여야 선거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물론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유리한 점도 있고 불리한 점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은 두 분 어떻게 보는지 좀 궁금하네요. 박 의원님부터 한번 일단 코로나가 선거에 유불리 어떨까? 일단 정의당한테 무조건 불리하고요. 그 이유는 뭡니까? 아니 정의당은 네. 지금 뭐 이게 막 설레발을 치고 다녀도 부족한 시간에 네. 선거운동을 후보들이 못하니까 못하니까. 그 점은 굉장히 불리하고 그리고 정치 구도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가뜩이나 이게 양당 이 회기 경향이 강해지는데 이러면 이제 양당 회기 영향이 더 강해지거든요. 양당 측면에서 본다면 어떨까요? 양당 측면에서 봤을 때 글쎄 여당한테 좋을 건 없죠. 왜냐하면 어쨌든 민심이 안 좋아집니다. 네. 그 책임론이 어디로 가든. 근데 이게 이제 발원지가 이 바이러스의 발원지라 그러면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지역사회 전파의 시초가? 본격적으로 시초가 네. 대구 경북이에요. 네. 근데 이걸 둘러싸고서 그래서 대구 경북 지역의 여당인 자유한국당한테 안 좋을 거다라는 관측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그러니까 대구 경북 지역이 갖고 있는 정치적 특성상 뭐 그렇게까지 자유한국당이 이로 인해서 데미지를 입을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네. 이 모든 게 다 뭐 여당 책임이다. 이 모든 게 다 정권 책임이다. 이런 주장이 먹힐 가능성이 높아서 네. 여당으로서 대단히 위기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문제는 수도권인데요. 네. 지금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요. 무당층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가뜩이나 20대 국회에 대해서 국민들이 피로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네. 게다가 이런 감염병까지 도니까 선거고 뭐 여당이고 야당이고 다 싫다. 다 싫다. 이 여론의 흐름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서 이거는 뭐냐면 투표율이 급격히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양측의 고정 지지층, 강한 지지층을 중심으로 이제 세대결이 이루어질 텐데 그렇게 봤을 때 여당한테 별로 유리할 게 없죠. 왜냐하면 여당이긴 하지만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이 갖는 이 선거의 뭐랄까요? 선거 전략의 특성상 바람이 불어야 되는 건데 그런 바람이 별로 불지 않는다고 했을 때 또 상대적으로 노년층은 투표율이 높고 젊은 층은 투표율이 낮고 이런 일반적 경향성을 여기다 대입해 본다면 수도권에서 우리가 한두 달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여당이 많이 어려운 선거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여당 이 선거 총선은 특히 뭐 대선이야 뭐 A가 좋아요, B가 좋아요, C가 좋아요를 물어보는 선거라서 대선 주자의 경쟁력이 크게 도움이 되는 선거겠지만은 총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정권에 대한 판단을 많이 내리기 때문에 여당이 좋아요, 여당이 싫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선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아까 무당층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까지 몇 달 동안은 굉장히 상투적인 어구 앞에 붙었죠.
여당이 싫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을 찍진 않는다 뭐 이런 것들. 네. 근데 그런 말씀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이미 여당이 싫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2016년 선거에서 겪어봤지만은 그 무당층으로 잡히는 표들은 나중에 야권에 얹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정부가 좀 뼈아프게 느끼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그 선거 제도 같은 것들도 네. 워낙 지금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꼬여 있는데 이 과정 안에서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스텝이 꼬이고 있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들도 막판에 조소를 받을 요소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기본적으로 두 분은 어쨌든 현 코로나 정국이 여당에 불리하고 야당에 유리한 형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앞으로 이제 시간이 야당이 꼭 유리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당한테 불리한 건 같긴 여당에 한데. 불리한 건 뭐 상대적으로 본다면 네. 근데 앞으로 또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당이 이제 어떻게 이 부분에 또 대처하느냐, 또 야당이 그렇다고 해서 가다가 또 어떤 뭐 실수를 또 한다든지 기타 다른 변수들이 또 여러 가지 돌출하게 되면 알 수 없는 게 또 선거판이니까 한 40여일이라는 시간은 또 긴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우리가 볼 때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이제 마쳤으면 하는데 지금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아까 이제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되니까 선거운동하기가 더 힘들다. 군소정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됐는데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도 아마 비슷한 상황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이른바 어떤 이 정계 소통합 뭐 이렇게 해서 새로운 또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견해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민주당에서 아니 지금 뭐 이 미래통합당에서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었는데 우리도 비례민주당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일부 출마자들이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견해, 요걸 좀 두 분이서 짧게 좀 얘기를 먼저 이준석 최고위원부터 좀 해주시죠. 우선 안철수 대표 쪽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이번에 임재훈 의원이 넘어올 줄은 몰랐습니다만은 예. 다른 분들은 저와 긴밀하게 지금까지 소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아직까지 뭐 실행에 옮기진 않았지만은 어쨌든 안철수 대표가 이번에 선거를 치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분들이 그래서 그 국민의당이라는 것에 입당을 안 하잖아요 지금 그 무소속 상태가 되신 분들이. 예. 그렇게 이채고 의원이 공감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군요. 뭐 이게 뭐 저희가 공작을 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꽤 오랜 시간 동안 뭐 변화 혁신이라는 모임을 같이 하기도 하면서 그런 공감대 하에서 이제 움직였던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이번에도 당연히 뭐 안철수 대표가 뭐 독자 생존론을 계속 이야기하지만은 다소 이제는 좀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비례민주당을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지금. 민주당에서 할 거다. 예, 이미 한 달쯤 전에 비슷한 시도가 있었다는 것이 정치권 내 정설이고요. 네. 근데 이제 이 과정 중에서 핵 역할을 할 사람이 누구냐? 사실 지금 그 미래한국당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뒤에도 그거 보면은 사실 아주 지령받아서 움직이는 모양새는 티는 안 내거든요. 네. 한성교 대표가 그냥 이끄는 네. 형식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지금 이 비례민주당이라는 것도 분명히 이제 뭐 우린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의병들이 나서는 건 어쩌겠어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이미 기획을 한 단계이고 다만 이 전략이 그 미래한국당에 비견할 바가 못 되는 것은 미래한국당의 전략에 있어가지고는 그 지금 미래통합당이 후보를 안 낸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래야지 그 지지율이 고스란히 또는 절반이라도 옮겨간다니까 올라가니까. 연동형에서 득이 많다는 것인데 네. 지금 민주당은 뭐 그래 우리랑 비슷한 성향을 가진 뭐 의병들인데 어쩌겠어까지라고는 변명을 할 수 있겠죠. 그럼 거기까지는 정의당이 참을 거예요. 네.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이 자기 본진에 후보 안 내는 순간부터 네. 정의당은 이제 불공대천의 원수가 되는 거죠. 우리 정의당 아니 박원석 의원. 우리가 왜 거기까지는 참는다고 예상을 하죠? 그것도 안 참을 거예요. 일단 안철수 대표는 너무 준비 없이 귀국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귀국해서 지금까지의 정치 행보를 보면 창당 계획을 가지고 들어왔다면 세력도 그렇고 그다음에 비전도 그렇고 메시지도 그렇고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정제되고 파워풀해야 되는데 뜻밖이에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지금도 뭐 하자는 건지 잘 모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16년도의 그 추억에 너무 젖어서 지금 이 정치 지형과 또 제도의 변화와 네. 호남이라는 그 말하자면 텃밭과 이런 것들에 대한 과거의 추억을 너무 가지고서 들어와 가지고 준비 없이 네.
창당하고 또 준비 없이 탈당하고 네. 그래서 지금 탈당한 분들도 얘기했듯이 탈당이 아니죠. 제명이죠. 셀프 제명하고 나가는데 저분들 중에 과연 끝까지 남아서 안철수 대표하고 총선 칠 사람이 몇이나 될까 좀 궁금해요. 네. 게다가 미래통합당이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다 들어와라, 다 받아주겠다. 네. 그러면 현실적으로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지율 2, 3% 나오는데 지금 이 안철수 국민의당이 이게 뭐 3월 들어가고 4월 들어가서 극적으로 반전이 이루어질 거다. 게다가 이 코로나 이 전국에서 기대하기 어렵죠. 그러면 네. 의원들은 일단 살아야 돼요. 네. 사는 게 목표가 되면 현실적으로 이 강한 어떤 이 원심력에 의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러면서 봤을 미래통합당 쪽으로 때 끌려갈 거다. 거의 지금 실패가 예상된다. 이렇게 저는 안철수 대표는 전망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뭐 그분도 나홀로 정당을 하시든가 아니면 뭐 마지못해 선거연대 지금 의원들이 1단계로 요구하고 있는 건 선거연대지 않습니까? 네. 통합이나 이런 게 어렵다면 선거연대라도 그걸 들고 나가자. 그래야 의원들이 살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독자 노선을 고집하고 있는데 독자 노선 고집하다가 뭐 그냥 소멸하느냐 선거연대로 가냐 이 선택기로밖에 남지 않은 게 아닌가 싶고요. 비례민주당은 뭐 지금 민주당이 만지작거리고 있는 거죠. 아주 세게 만지작거리고 있는 거고 네. 뭐 위기감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데 박 의원님도 할 걸로 보시는군요. 저도 할 걸 봅니다. 비례한국당이 꼼수면 비례민주당도 꼼수예요. 네. 근데 이제 의병 얘기하고 뭐 민병대 얘기하는데 의병은요 나라가 다 망하고 관군이 무책임하게 국민들을 돌보지 않을 때 생겨나는 게 의병이에요. 근데 민주당에서 의병 운운하는 게 맞습니까? 그럼 이 나라 포기하겠다는 얘기고 민주당이 국민들 포기하겠다는 얘기인데 이치상 맞지도 않은 얘기를 이렇게 견강부의 식으로 네. 말씀하시는 거는 이해가 안 되고 미래한국당 만들 때 미래한국당 비난받아서 충분한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그때 민주당이 또 비판했었죠. 예, 근데 여기서 어떤 형태로든지 비례민주당 내지는 그 유사한 위성정당을 동원한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비난받아야 될 꼼수고 네. 내로남불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정의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이제 민주당과의 그 어떤 이 정치적 그 연대나 이런 것도 저희는 뭐 선을 그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네. 지금 비례한국당이 민의를 왜곡시키는 꼼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근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는 이게 총선 민심이 왜곡될 것 같다. 그러나 여기서 비례민주당을 만든다는 것은 덩달아서 이 제도개혁의 의미를 왜곡시키고 제도개혁을 허구화시키고 정치개혁을 포기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어렵더라도 감내하고 가고 그리고 이 전체 의석수에서 뭐 자꾸 일당에 연연하는데 일당은 그거 아니더라도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일당에 연연하는 문제가 아니고 과반 이상을 4+1 세력이 얻는다. 여기다 목표를 두고 가야지 지금 자기 주도의 일당에 집착하다가는 오히려 선거 전체를 망칠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시점에서 이 손학규 대표가 또 이제 퇴임하고 민생당이라는 이제 3번이 나왔는데 이 굉장히 오묘한 위치에 있는 것이 의석은 또 19개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을 어쨌든 달고 나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미래한국당도 그걸 넘어서지 못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 당을 이제 민주당은 또 어떻게 포섭하느냐 이것도 하나의 변수가 될 것이고 왜냐하면 이 당이요 끝까지 토라지기 이 사람들과 갈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는 어떤 공포가 있는 것이 뭐냐면요. 자 지금 안철수 대표의 지위라는 것이 굉장히 불안정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그 3번을 하고 있는 그 호남 민생당과 안철수 대표가 갈 곳이 없어져서 이제 결합을 하게 된다든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국민의당 악몽을 떠올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난 그 2016년에. 왜냐하면은 수도권이나 영남 지역 충청도에서는 아까 말했지 여당이 싫어요? 그러면은 보통 미래통합당을 표가 올 겁니다. 근데 호남에도 자영업자 있고 똑같은 조건이에요. 다만 일부 뭐 5.18이나 이런 관점 때문에 자유한국당을 못 찍는다고 했던 분들이지만은 언제든지 안철수는 미고도 다시 한번 찍을 수 있는 위치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번에 또다시 호남 선거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은 그 여당은 상당한 지금 부담을 안고 선거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어쨌든 코로나19가 불러온 전국의 변화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 의장 그리고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